반갑습니다. 앞에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축 위스테이의 조합원이고요. 여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말쯤 해서 우리 조합에서 위스테이 지축의 사업 구조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사회 분들하고 대의원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구조와 관련해서 재작년 2021년도 12월에 요격이 마감이 됐는데, 민간 임대제 5호, 그러니까 우리 지축하고 결례를 관할하고 있는 니츠가 있는데, 그 니츠에서 이 협동조합형의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용역이 진행이 됐었어요. 당시에 결례는 입주를 마친 상태였고 지축은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사업 구조를 비로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리츠 사업 구조로 누가 얼마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고, 8년 동안 임대 운영하고 나면은 청산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이런 사업 구조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를 하는데,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부 심사 자료를 그때 처음 봤었습니다.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엑셀 산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식을 보면서 이게 대충 알고 있었던 우리 위스테이의 사업 구조, 협동조합형 임대니츠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됐던 거죠. 상임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결례하고 지축의 사업 구조는 유사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앞에 같은 부분은 이게 그 임대니츠, 기업형 임대주택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임대니츠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결례하고 지축의 차이점은 뭔지, 그 다음에 결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지, 이 니츠의 사업 구조,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결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초기에 조합원 모집할 때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업 구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는데 너무 멀대요. 그때 고양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고향은 어떠냐? 거긴 괜찮대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후회를 하고 있는지 이 사업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위스테이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머릿속에 둬야 될 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은 이게 2015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유스테이로부터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기업형 임대주택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년 동안 임대로 운영되는 주택, 대신 8년 동안 임대로 운영되면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하로 제한하는 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 기간이 얼마죠? 8년이요. 8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임대료의 통제를 받는 주택인데, 이 주택의 특징은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임대료의 통제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대가가 뭐냐면 공공의 지원이 따라 붙는 거예요. 지원의 내용들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8년간 임대 운영하는 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당시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약자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인데, 정부는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들고 나왔냐면은, 이 주거 불안의 문제가 저소득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게 명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공의 지원을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쓰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가 기업형 임대주택, 유스테이입니다.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 변례하고 지축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하나의 유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4가지가 민간이 제한하는 방식이 있는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우리가 이거를 지어서 8년 동안 임대로 운영해 볼게 라고 하는 게 민간 제한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택지 공모형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대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택지 공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변례하고 지축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공공택지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LH가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택지 2군데를 지목하고 이 2개의 필지에 이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당시에 더함이라는 기업이 2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 공모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더함에서 사업을 제안했고,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국토부가 그걸 평가해보고 해볼 만할 것 같아 라고 해서 2개의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했고, 예상대로 더함이 단독으로 공모에 응찰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모형이라고 명칭이, 우리는 이제 그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뉴스테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전국적으로 몇 호 정도가 공급이 됐을까요? 협동조합 말고 모든 걸 다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 공급됐을 것 같습니까? 7만 가구, 7만 8천 가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 대부분이 다 공공택지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중산층 임대주택 용지로 배정을 해서 그 사업자를 공모해서 몇 차에 걸쳐서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그 결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호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7만 8천 호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물량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례하고 우리 2개만 공급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동조합형이 그런 거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8만 호가 훨씬 넘게 공급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거의 깡패 같은 법률인데, 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 토지 소유자가 그 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토지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은 수용권을 주는 사업이었어요.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택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다 공익사업으로 분류해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잖아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침해할 수 있어요.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데 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거의 공익사업에 준하는 깡패 같은 법률을 이 당시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절반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분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킨다라는 명분 하에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유형이 정비사업 연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비사업 연계형은 어떻게 도입됐냐면 2014년, 15년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 정비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 부족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자빠지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죠. 막 자빠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하면은 국토부하고 지자체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줘요.
그리고 대신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 위에 나머지는 다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인수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이게 정비사업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줘서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조합원 분양가로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싸게 인수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라,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사업은 나중에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2015년도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이거 할래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에 니들이 뭔데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가는 거야, 우리 그거 안 해 라고 해서 다 조합원이 비토를 놓습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우리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니까 협약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크게 보면 4가지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을 차지하는 것은 택지 공모형, 우리와 같은 택지 공모형으로 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니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니치라는 것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니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될 게, 니치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니치라고 하는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 명의로 가서 직접 사는 거를 직접 투자 상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이 운영하는 것에 지분, 주식을 사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니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서 간접 투자 상품인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 이게 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치는 당연히 서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유럽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는 사업 구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는 지금 니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 니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니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임대 니치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치는 투자자가 있고, 그 투자자에서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니치로 구성됐다라고 하면 그 투자자가 누구냐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니치를 구성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축하고 별내가 다 니치예요. 그러니까 임대허브 제5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모리치고, 자리치가 개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11호, 12호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리치란 말이에요. 그 리치의 투자자가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상품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을 공모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아름아름으로 아는 애들끼리 모아서 투자하는 것을 사모 방식이라고 해요. 공모와 공개로 모집하는 것,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걸 공모, 사모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니치가 공모일까요, 사모일까요? 당연히 사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니치의 출자자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애들끼리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니치는 원래 구성할 때는 공모가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예외적으로 사모를 허용하는데, 그 사모 방식에 허용되는 게 임대주택 니치예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니치는 사모 방식, 니들 아는 애들끼리 모아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허용해 줄게. 근데 일반 니치는 공모가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모 방식으로 모집했다. 그리고 니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치라고 있는데, 주식회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니치라고 있는데, 그 니치에는 직원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야지 이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작동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그래서 AMC라는 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니치 구조에서 보면은, 자, 니치가 페이퍼 컴퍼니로 구성이 돼 있고, 자, 협동조합이 니치의 출자자죠. 그래서 누군가 이사회에 파견이 돼 있을 거예요.
리츠의 이사회에 들어가 계시죠? 이사장님 들어가 계시나요? 전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잘 안 바꿔줘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긴 하는데 각 대표의 지분의 대표자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축의 협동, 우리도 당연히 우리 리츠의 협동조합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사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양동수 대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바꿔달라고 했는데 사실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에서는 지분 비율대로 결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리츠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죠? 주택도시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 기본적으로 7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해봐야 걔들이 의사결정하는 거야. 거기서 뭐 싸우고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냥 서류상으로 통보하고 야 의견이 있어 그러면 총회로 결정하자라고 하면은 지분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의사결정에서는. 근데 아무튼 이 리츠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봐주는 자산관리회사 AMC가 따라붙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리츠 우리 별내 AMC가 어디죠? 10호입니다. 네? 10호. 대한토지신탁. 대토신. 네. 대한토지신탁이 리츠의 AMC예요. 걔들은 이러저러한 일을 봐주면서 리츠로부터 수수료를 받아가요. 그게 월 한 4,500인가 5,000 정도 될 거예요. 작은 금액이에요. 걔를 들었다 놓으면 4,000, 5,000이에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아가는 조직이 있다. 왜? 얘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츠는 출자자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츠는 페이퍼 컴퍼니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AMC가 있다. 그 AMC가 지금 그 지축하고 별내 모두 대한토지신탁, 대토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AMC를 담당하고 있다. 걔는 리츠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츠의 용역을 받아서 계약에 의해서 용역 업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대 리츠를 이해할 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모자 리츠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머니하고 아들 뭐 이런 개념입니다. 허브 리츠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이런 개별적인 리츠를 하나 만들 때마다 매번 설립하고 투자 심의를 받기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막 아까 78,000구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각각 꼼꼼히 심의하고 그때마다 리츠를 만드는 게 번거롭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발상을 했냐면 그러면 애초에 투자하는 모리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가 자리치에 출자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허브리츠라는 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 큰 범위에서 출자하는 모리츠를 구성을 하고 그 모리츠가 개별 개발 사업의 자리치에 출자하는 구조 이게 모자리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별내하고 지축이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뭐가 하나 엮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리츠가 같아요. 자리치는 각각이고 그래서 모리츠 민간임대허브 제5호의 모리츠에 저희 지축하고 별내가 같이 묶여져 있는 사업구조입니다. 근데 사업의 단위는 개발사업 단위로 가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츠 단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모자리츠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다 이 방식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어떤 머리를 썼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택지 공모를 할 때 사업성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땅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 땅.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땅 이걸 섞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리츠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개, 4개, 많을 땐 5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묶어서 사업자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다 분리되어 있지만 모리츠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수익이 적거나. 근데 모리츠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괜찮은 데에서 많은 수익이 만들어졌다면 사업이 할 수는 없지만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좀 다소간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지역을 섞으면 거기서 수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리츠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출발을 했고 택지 공모형이고 기업형 임대 리츠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또 모자리츠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우리에는 조금만 더 하나가 더 들어와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별내하고 지축은 민간 임대 허브 제5호 모리츠에 같이 묶여져 있는 자리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츠 방식의 이 사업을 아파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요게 자,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자, 이 전체 사업비가 있으면 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출자자들이 출자한 자본금, 그러니까 출자자들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20%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조달하고, 그게 이제 한 50% 정도. 나머지는 뭘로 조달했을까요? 그러니까 20%는 출자금, 50%는 차입금,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납부하신 임대보증금. 이걸로 30%를 조달해서 사업구조 100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공공지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지원의 가장 첫 번째인 게 뭐냐면 이런 택지를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특혜다. 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게요. 그 옛날 친구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그 LH 같은 데서 땅을 만드는데 그 땅을 누가 분양을 받는 거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추첨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탁구공을 뽑잖아요. 그래서 탁구공을 어떻게 하죠? 왜? 냉장고에 얼려서 그걸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런 땅을 분양받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그래서 택지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공급받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지원하는 것, 공공택지를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다. 공공택지 지원. 그래서 아까 했듯이 택지 공모형이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 참고로 우리가 별내가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인가요? 공공주택지구인가요? 택지개발지구죠. 택지개발지구의 땅은 아파트 용지는 어떻게 공급할까요? 민간 사업자들이 이 땅을 서로 공급받고 싶어요.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공급하죠? 네? 공개 입찰? 그 경쟁이 생기면 가격으로? 아니요. 이 땅값을 그럼 땅값을 많이 써놓은 애들이 가져가잖아요. 아파트 용지는 그렇게 공급할 수 없어요.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하는 겁니다.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해요.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해서 땅값을 높이면 그게 다 분양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지들은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공급받은 건설회사들이 유령의 자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뽑힐 확률을 높인다. 이거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업용지. 여기 앞에 나가면 상업용지들은 경쟁 입찰 방식이에요. 최고가 경쟁 입찰. 땅값을 많이 써놓은 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의 분양가가 기가 막힐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용지는 그렇게 공급하면 그게 다 수분양자,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우린 추첨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줬잖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줘요. 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8천만 원, 연리 당시 2%, 이거 굉장히 싼 금액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85제곱미터, 이거는 당시 기준으로 1억, 2.5% 이렇게 융자를 해줘요. 이게 민간에서 차입하는 금리보다 최소 1.5에서 2% 정도 낮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출자가 그 지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금 구성에 보면 최초는 8대2로 구성이 돼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이 8.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 당시는 사회적 협동조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협동조담이 될 사람들이 얼마? 20. 그러면 이 사업이 적어도 공공이 개런티해서 간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의 지원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택지 지원, 수익계약을 해줬다.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줬다. 이거 신용보증 해주는 거예요. 아, 기금이 출자한 사업이 설마 망가지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비 얘들 못 믿으면 우리가 보증해줄게. 보증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장기 저리 융자.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에 지원됐던 공공지원의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리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산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리츠가 처음 만들어져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대략 2년 반에서 2년 그 정도 기간에 리츠가 만들어지고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해서 리츠를 당시의 기업형 임대주택은 최소 8년간 임대 운영한 이후에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래서 우리 리츠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청산한다예요. 시점은 언제냐?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가 되면 청산을 시도할 거다. 그러니까 왜? 사업계획이 그렇게 짜져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청산할 때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그래서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스스로 위해서 청산합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선생님, 사업하시다가 내 법인을 청산해야 될 거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죠? 네? 부채 상환해야죠. 그럼 여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채가?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채 핵심, 가장 먼저 상환해야 될 부채는? 보증금. 보증금이 제일 중요해요. 보증금 상환. 두 번째, 기금 융자, 외부 차입금. 이거 다 상환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외부 채권을 다 상환했어요. 그럼 남는 문제가 뭐죠? 출자한 사람에 따르는 수익을 배분해야 돼요. 남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밑갔다. 밑가는 건 상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게 있다라면 그러면은 남은 금액을 리츠의 출자자들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리츠의 출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네? 기금하고 조합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금하고 조합이 사업계획을 짤 때 합의했어요. 어떻게 나누자. 그러니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금은 우선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되는데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어요. 여기서 우선주는 얘는 기금이 우선주를 선택합니다. 우선주는 무슨 뜻인가요? 먼저.
얘를 먼저 정리해달라 이거예요. 우선해서 얘의 이익을 정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니츠를 청산할 때 자신이 약정한 수익을 배당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 니츠의 출자 구조는 지금 7대 3이에요. 이게 누가 7이죠? 기금이 7이고 3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익을 7대 3으로 비율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우선주는 자기가 약정한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익이 날 때는 좀 이상하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약정된 수익을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손실은 대부분 다 누가 쓰게 되는 거죠? 보통주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니츠를 구성할 때 기금은 보통주를 선택을 해서 약정된 수익, 기본 수익이 연 3%, 내가 출자한 금액의 연 3%만 배당받아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야, 7대 3으로 출자를 했는데 이 70%의 배당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얼마를 배당한다고요? 3%. 그러니까 수익이, 자, 우리가 다 니츠를 청산해서 100억이 남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청산 시점에 그러면 원래 지분대로 하면은 70억을 기금이 가져가고 조합이 30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 배당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주를 선택해서 우선주 예를 들어서 70억을 출자했다. 그러면 여기에 3% 곱하기 8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되겠네요. 10년, 11년 했으니까 그것만 가져가겠다. 나머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보통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보였는지 뒤에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규정이 하나 걸려져 있어요. 그게 뭐가 돼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과 상승, 주택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르면,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을 짤 때, 배당 구조를 짤 때 주택 가격이 얼마쯤 오를 것이라고 다 가정을 했는데 연간 1.5%씩 오르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뭐를 하고 있냐면은 15%, 그러니까 1.5%를 초과해서 상승하게 되면 초과 상승분의 15%는 우선주에게 다시 넘겨라. 이게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보통주의 수익률을 6%로 하고 그 수익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우선주의 환수 비율을 0.5, 배당 비율을 0.2% 같이 올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엑셀로 짜면 순환함수에 빠져갖고 좀 어려워요. 근데 두 가지의 환수 기능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좀 어려우니까 대략 초과이익, 연간 1.5% 올라가는 것을 초과해서 올라가는 수익의 15%는 우선주가 약정된 수익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져간다. 그 비율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유리하죠? 조합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한 단지들, 우리 협동조합형 말고 그냥 일반 기업이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이거 단지 하나당 1,000억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민간 기업이. 엄청난 문제로 제기가 될 겁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이익이 단지별로 1,000억이 넘는 단지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지금 화약고처럼 돼 있어요, 저게. 그런데 별내는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다?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다? 협동조합이 가져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업자하고 입주자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대립되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는 임차인이 보통주의 소유자예요. 임차인이 비식적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를.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별내를 부러워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뒤에 왜 그런 차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 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2015년도부터 도입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공격했냐면, 야, 그게 뭔데 기금이 그렇게 많이 출자를 내고 융자 금리도 낮고, 이게 심지어는 공공임대주택의 기금이 융자해 주는 것보다 얘가 금리가 낮았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택지 공급 촉진지구로 수용권 부여했잖아. 이게 무슨 공익사업이냐?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지금은 임대료를 뭐 시세의 95%,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뭐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는 그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임대료를 싸고 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임대료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는 게 유일하게 임대료 상승률을 5%만 한다. 임대 의무기간을 8년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야, 그런 거 공급하는데 기금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출자도 해주고, 야, 땅도 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거 없애라는 요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 구조로 보면은, 야, 그 민간기업 배불리는 일 아니냐, 그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 사업 구조를 살짝 바꾸는데 이름부터 바꿔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도에 바꿉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사업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이게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뭐라고 바꿨냐면은 요거 포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입주민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 뭐가 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이 들어올 수 있다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간 게 임대료 통제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안 오는데, 일반 공급은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주변 시세의 95%.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은 무주택, 유주택 가리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노령자 등 취약계층이 들어오는 물량을 배정하고 그걸 특별 공급이라고 하고, 특별 공급은 당시는 주변 시세의 80%.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기준으로는 80%. 임대 의무 기간도 2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 의무 기간이 얼마였죠? 지금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계약갱신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대 의무 기간은 8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우리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 계약갱신 해줘 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이거 법적인 권리예요. 공공임대주택은 그 권리가 없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작년에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매뉴얼 만드는 용역하다가 그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야,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LH 이거 사업 설계하신 분하고 만났는데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더 사실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유, 더 박수 칠 기회는 있으시니까. 네. 그 다음에 초기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했다. 당시에는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없었는데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대한 제한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 자격, 이거 무주택, 유주택 가리지 않고 다 입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변래에는 유주택자가 몇 분 계약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졌다. 근데 지금은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연간, 그러니까 정상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주택 가격 상승분의 기존엔 15%라고 했죠. 지금은 30%. 결례는 뭐에 적용받느냐? 15%만 초과 상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으로 얘기가 2019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이냐 기업형 임대리츠 이런 거 다룬 거였으니까 협동조합형이 뭔지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고 협동조합형이 있는데 협동조합형이 이거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공모 지침에 보면 사업의 목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이건 이제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자로 우리가 사업이 승인받은 게 2016년이거든요. 당시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형을 도입한 배경이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사업 목적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앞에서 봤죠? 이게 목적이었는데 협동조합형은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플러스 개발이익의 조합원 및 사회환원, 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주거 서비스 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게 협동조합 사업 모델을 도입한 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하고 협동조합, 기업형 임대주택이 뭐가 다르냐? 뒤에 사업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일 눈길이 가는 건 어떤 건가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자, 개발이익의 조합원 및 사회환원. 조합원에 환원되는 걸 알겠는데 사회환원은 뭐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개발이익을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거 서비스의 제고. 지금 우리 별내도 그렇고 집주도 그렇지만 협동조합의 가장 큰 관심이 뭐죠? 공동체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이 사업 모델을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려고 해요. 아니,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공동체 활동이 좋아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왜 협동조합에서 이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게 사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틀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과제예요. 그게 증빙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뭐하러 유지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여기도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축조합은 돌봄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놀러원이나 이렇게 명명,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별로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자,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통주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이 보통주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에서의 보통주 소유자는 누구로 전환되냐면
처음에는 이거 누가 갖고 있었죠? 개발 단계에서는 더함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입주와 동시에 공모 지침서상에 더함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 전부를 협동조합에 인수시켜라, 인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통주는 다 그 사업을 제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두 곳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두 곳인데 그게 별내하고 우리다. 더함이 그냥 선의를 가지고 이걸 준 거다. 아니에요. 공모 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다 넘겨라. 그리고 애초에 지분은 8대2였어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 8, 민간 콘소시엄이 2. 근데 이게 입주 때 그러니까 주택도심이 가지고 있는 출자기금의 10%를 조합이 또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대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업형 임대주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고 민간기업이 출자한 겁니다. 리츠의 지분은. 다른 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기금이 낮아요. 근데 최소 낮은 기금의 비율은 51%. 51%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애들이 결정할 수 없어. 이건 내가 결정할 거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우선주라는 말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츠의 진로는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죠? 기금이 결정해요. 기금. 운영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니, 전임 이사장 명의로 돼 있는데 왜 안 바꿔주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꾸세요 그래도. 자, 그러니까 협동조합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앞에서 봤던 사업 목적이 다르다. 그러니까 조합원 및 개발이익의 조합원 및 사회 환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형 이게 별내 얘기죠. 별내는 토지를 리츠가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LH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땅을 리츠가 사서 건설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 매입형이라고 합니다. 별내지구 A1 5블럭 여기 이 땅 이름이 A1 블록, A1 5블럭 이게 이제 이 땅의 명칭이었는데 이 땅값을 굉장히 싸게 줍니다. 얼마에 줬느냐? 619억 원에 줬대요. 엄청 싸게 준 겁니다. 조성원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내 지축은 평당 660만 원 정도 돼요. 땅값이. 그래서 이게 만 평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619억을 뭐 9,800으로 나니까 620억, 평당 660만 원이면 될 거야. 지축은 얼마에 책정했을까요? 1,220만 원. 지축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국유트라는 주민들을 좀 측은지시 말고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을 평당 668만 원인가에 샀는데 우리는 땅을 사지도 못했고 그 땅의 기초 출발 가격이 1,220만 원이었어요. 거의 절반 정도의 땅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거기는 두 번째 사업인가요? 똑같은 사업 아니었나? 네? 취주가 왜 달라요? LH도 똑같았는데. LH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땅을 바로 넘기기가 좀 어려워서 한 바퀴 굴린 거죠. 토지 지원 리츠한테 매각을 했는데 토지 지원 리츠하고
토지 지원 니치의 출자자는 100% 주택도시기금이에요. 그리고 거기 인적 구성은 LH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조성 원가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평당 660만 원인가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니츠가 땅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니츠가 필요한 사업자금 토지 매입비, 건축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임대 운영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땅을 매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에 출자도, 그러니까 융자도 받았고 여러분들이 낸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에퀴티, 이 자본은 주택도시기금이 70%를 출자하고 사회자협동조합이 30%를 출자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8년 동안 임대 운영하고 주택을 매각해서 청산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이 사업비 구조가 나오네요. 그래서 토지비, 조성원가 평당 668만 원, 건축공사비 평당 361만 원. 지금 아파트 건설하면 공사비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650. 네? 한 650이면 할 것 같아요. 아니, 큰 규모의 아파트고 그러니까 손 따박따박 주면 650 이하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아무튼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싸게 한 겁니다. 당시 기준에서도 평당 공사비가 361만 원, 지축이 358만 원. 그러니까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갔지만 땅값이 거의 2배.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우선주, 그러니까 모리츠가 주택도시금이 출자한 거, 그 다음에 보통주 이렇게 돼 있고, 기금 융자 받은 거, 민간 차입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업비 전체 구조를 형성해서 이 사업비가 1962억이 들어갈 거다라고 가정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이게 원가가 좀 덜 들어갔죠.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했냐면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70%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긴 굉장히 임대료를 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싸게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고 개발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이 환상적인 구조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의 한 70%의 임대료를 잡았어요. 그럼 또 열받는 일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임대 계약하셨다면서요. 계약갱신. 그 임대료 1% 올렸다면서요. 아씨, 우리 2% 올렸어요. 왜 우리도 별내처럼 1%로 해줘야지 왜 매집에 3%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땅도 없는데 땅 있는 부자 동네에는 조금 올리고 땅도 없는 우리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별내하고 우리는 사업 구조가 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우리 2%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한 3%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별내 못 올린 이유는 따로 있었더만요. 별내가 1% 올렸던 게 그 임대보증금 변환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변환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임대료 협상할 때 아는 사람한테 야, 보증금하고 그러니까 월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3%씩. 그럼 내가 선택하게 해줘. 보증금 더 낼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니치에서 좋아할까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 다시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2%로 타입된 게 보증료 상승 없는 보증금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월세만 보증금 올리는 걸 포함해서 월세로 다 전환해서 올리는 걸로 결정하자. 그래서 2% 올렸어요. 그래서 5만 원씩 내시던 게 지금 1% 올렸으면 500원 더 내시죠.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드립니다. 6,000원이요? 저는 24,000원을 더 내네.
이게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땅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도 더 내라고 그러고 이게 아무튼 토지를 매입해서 했던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토지를 조성원가에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공택지의 공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는 조성원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이 되는데 이 박근혜 때입니다. 뭐로 바꾸냐면 택지의 공급 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에서가 아니라 감정가로 바꿔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택 가격이 오르면 얘가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공택지의 분양 가격이 지금 옆에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은 이거 평당 2천만 원 넘어요. 2천만 원이면 싸다는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3분의 1 가격으로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공급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변래하고 지축이 사업자로 결정이 된 게 2016년이에요. 근데 같이 결정했거든요. 근데 왜 얘는 조성가로 하고 우리는 감정가로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추정해보면 LH가 사업 모델을 실험한 것 같아요. 토지 임대형으로 사업 모델을 실험을 했는데 제가 몰모트가 되겠다고 나선 거죠.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두 개가 유사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입니다. 자, 지축은 어떻게 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축은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LH가 가지고 있는 땅을 토지 지원 니치라는 것에 일단 여기다 넘겨요. 얘가 토지 지원 니치가 니치한테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니치 입장에서 보면 토지 매입 비용이 당장 안 들어가죠. 대신 뭘 지불해야 되죠? 토지 임대료를 내야 돼요. 이 토지 가격이 얼마냐면 1260억인가 잡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축의 땅이 만 평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260억 잡혀져 있으니까 땅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평당 1260만 원. 여러분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를 밥을 많이 사주셔야 돼요. 완전히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기존 출발 가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땅이 당장 안 들어가니까 땅값이 당장 안 들어가는 대신에 토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죠. 토지 임대료는 2.5%가 내야 돼요. 연간. 그러니까 얼마죠? 연간 납부할 돈이? 그러니까 우리 지축의 리츠가 토지 지원 리츠한테 연간 납입하는 토지 임대료가 30억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1260억 곱하기 2.5 나누기 12 아니 그러니까 1260억 곱하기 2.5% 하면은 한 30억 나올 거예요. 그걸 월 단위로 나눠대니까 2억 5천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은 안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구조가 돌아가게 됩니다. 토지 임대료 연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축은 토지 디오지의 사업비가 1213억 그러니까 땅값이 평당 122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건축비는 358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조성원가로 줬고 저기는 왜 감정가로 줬을까?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땅값을 비싸게 해놓고 이거를 낮은 임대료로 똑같은 임대료로 돌리는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사업자 공모는 같이 했어요. 토지 조성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10년 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낮게 났었고 그때 지축 그때 당시에 조성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니요. 조성 다 완료돼 있었어요. 이미 아파트 들어서 있었니까.
그 옆에 아파트 우리 단지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중 S클래스 있잖아요. 그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그게 한 4억 8천에 분양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 업무 처리침이 바뀐 게 2015년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별내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었어요.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었던 거를 기존 방침대로 그냥 준 거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실험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실험에 재수없이 제가 덜컥. 아무튼 그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땅값이 다르게 적용이 됐다. 별내의 사업 비용 앞에서 봤던 대로. 근데 이 사업 비용이라는 게 뒤에서 보시면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용, 건설중 평가비, 임대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재원가 지금 별내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임대료 얼마 내고 계신가요? 월? 거의 5만 원을 선택한 비율이 한 80%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아니 아무튼 그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30만 원을 내든 그렇게 된 임대료를 가지고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내하고 지축하고 똑같은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택은 임대 기간 동안에 손실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임대 리츠가 사업비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츠를 청산할 때 남는 수익을 가지고 그동안 밑갔던 거를 털고 남는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지축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료를 연간 30억을 지불하고 근데 우리가 539가 그죠? 우리가 539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의 임대료를 10만 원의 임대료를 낸다 하더라도 그럴까요? 얼마 정도 되죠? 그게? 10만 원을 낸다. 10가구면은 100만 원. 100가구면은 1000만 원. 5천만 원이네. 5천만 그러니까 연간 30억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 수익은 5억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돈은 40억, 50억인데 수익은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손실이 발생할까요? 땅은 확보하고 있는 대신에 금융비용을 차입해 왔잖아요. 그 차입금을 다 상환하지 못했을 거예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시는 임대료, 이 리츠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 차입금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임대 리츠가 사업을 할 때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 손실을 메꾸고 있다가 리츠를 청산할 때 발생했던 손실을 털어내고 나머지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사업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공이 이 둘 다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의 개발과 임대 기간 동안의 누적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손실을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통해서 손실을 보존하고 나머지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출자자들이 배당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들여다봤더니 여기 요게 이제 요 표가 얘들 사업계획 짤 때 만들어진 표예요. 그래서 이 토지비하고 건축사업비하고 금융비하고 임대운영비가 나오게 되는데 8년 동안 얘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이 뭐냐면 358억이라는 거예요. 무슨 임대 운영하면서 358억이나 들어가느냐? 이게 기금이나 민간 차입으로부터 빌려왔던 이자를 상환하는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해서 8년 동안 임대 운영하고 이거를 사업비용에 집어넣는 겁니다.
대신 다시 이 주택을 매각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 중에 얘를 먼저 까는 거죠. 사업비용으로. 그래서 남는 나머지를 조합원이 안분해서 간다. 그러니까 출자자들이 배당해서 간다. 이렇게 사업 구조가 짜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조성 원가는 1,640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 별내를 만들 때 사업계획상으로. 근데 임대 운영 기간 동안에 358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게 손실인 거예요. 그러면 최종 원가는 1,960억 정도가 이 별내의 사업비용 8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건설하고 8년 동안 임대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용은 개발 단계에 투입됐던 비용 플러스 운영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 합쳐서 총 1,960억 정도의 사업비용이 들어간다. 만약에 이 집을 매각했을 때 1,960억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손실 구간인 거예요.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 채권을 다 상환하고 우선주 상환하고 나머지는 보통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 주택가격이 떨어진 걸 상상할 수 없지만 주택도시금이 우선주를 선택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차원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다. 지축도 마찬가지고 변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토지 비용,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이자, 지축은 주로 그 다음에 변례는 민간 차입금에 대한 금융이자 등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이 사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임대료 수준은 지금 변례하고 지축이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상가는 이게 다 분양이 된 건가요? 어떻게 리츠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리츠가 직접 임대하는 거죠. 저희는 협동조합이 저거를 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대하고 있죠. 상권은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싸게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뭐 상가들이 다 차고 오늘 일요일인데도 제법 활기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8년간 358억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임대 수익은 같은 기간에 117억이래요. 다 그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181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산할 때 요 181억을 매각 차익으로 상계시키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출자자들이 약정된 룰에 따라서 나누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택 처음 만들었을 때 이 가격은 얼마였을까? 원가는 얼마였을까? 그리고 얘는 얼마에 판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을까? 이것도 걔들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제곱미터 25평 아파트의 당시 조성 당시의 감정가 시세가 얼마였냐면 3억으로 잡혀져 있어요. 3억 7백.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싸게 받았고 건축공사비도 쌌잖아요. 그걸 다 합치니까 이것보다 좀 낮을 거예요. 근데 당시 시점에는 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 84제곱미터, 34평 아파트죠. 그건 얼마에 잡혀져 있냐면 3억 9천. 이 정도의 출발 시세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예상 감정가라고 써 있는 건 이건 뭘까요? 네. 이게 8년 동안 임대 운영해서 판매하는 예상 가격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어떻게 이걸 계산했을까요? 1.5%. 연간 주택 가격이 1.5%까지 오르는 걸 가정해서 상정한 금액이 이거예요. 자, 요 옆에 동네 요 33평 아파트 얼마 합니까? 예? 7억이요? 여기는 얼마로 보고 있죠? 4억 5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니치가 운영될 때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이 주택은 4억 5,800만 원에 판다라고 가정하고 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팔 수는 없습니다. 왜?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1.5%씩 오른다라는 기본 가정하에서 짠 거고, 제가 초과 수익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5%를 환수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것의 15%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 룰대로 나누고, 이 금액을 초과해서 넘어가는 거는, 요거 초과해서 넘어가는 15%는 우선주가 또 배당해 가겠다. 이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 가격들입니다. 이동대 주택가격이 좀 내렸네요. 2021년도 하반기에 이 용역할 때 주변 시세 계산하니까 거의 8억까지 있더라고요. 8억이 넘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얼마가 오르면 걔가 8억 주말, 이게 8억 주말까? 연간 10%씩 오르면 8년 후에 8억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주택경기 조정받아 좀 내려갔는데, 아무튼 요 두 개의 기준은 뭐냐면 얘가 출발할 때의 가격, 그리고 얘는 1.5%씩 쭉 올라서 청산할 때, 리츠를 청산할 때 예상 가격,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배당한다. 그리고 요거를 초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초과 수익을 환수해 가겠다.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얘 얘기는 별내의 출자 배당이 원래 8대2 이렇게 돼 있다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얘의 주택도시금의 지분 비율을 10% 줄여요. 그리고 그거를 사회적 협동조합이 10%를 추가로 인수합니다. 그래서 보통주의 소유권은 더함 콘소시엄이 가지고 있던 거를 협동조합이 다 인수했고 20%죠. 거기에 주택도시기금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 중에 10%를 다시 보통주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7대3의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재산에 대한 배분도 나와 있는데, 이 자녀재산의 배분이 매각 차익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냐 하면은 앞에서 봤던 대로 1.5%씩 이렇게만 판다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우선주가 134억을 더 가져가고 보통주가 179억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미 계산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 1.5%씩 오를 때 이렇게 가져간다. 그래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봐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주택 32평 아파트를 이걸 4억 5,800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가격인가요? 네. 땡큐 하겠죠. 근데 7억에 사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난 살 것 같은데? 안 사실 거예요? 샀다가 다음날 팔아도 될 텐데? 네? 살 수 없을 때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제도를 두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목들이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초과 수익 배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딱 별내를 모델로 해서 얘가 주택 가격이 1.5%까지 올라갈 때하고 3%, 6%, 10% 올라갈 때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하면서 이거 계산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당되느냐라는 것들을 봤더니 보통주에게 배당되는 거하고 초과 수익을 가져갔을 때 우선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계산을 했는데, 우선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초과 수익, 주택가격 상승분의 최대 25%를 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억이 오르면 우선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간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더라.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져가는 거야.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여기가 8억쯤 됐다. 그럼 정상가격은 4억 5천이었어요. 그럼 얼마가 오른 거죠? 3억 5천 중에서 주택도심이 가져갈 수 있는 목은 얼마라는 거예요? 3억 5천에 25%. 7천. 1억을 넘을 수가 없더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개발이익을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사회에게 환원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민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데 이 사업은 남는 개발이익의 최소 75% 이상을 협동조합이 가져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르면 내가 여기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주택을 더 싸게 분양받고 싶으시지만 여러분만 싸게 해줄 것 같지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전례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분양 전환 시점의 90% 정도, 그러니까 주변 시세의 90% 잘해주면 그 정도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 그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이 집에 못 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협동조합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조합의 출자자이잖아요. 인차인이면서 출자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택협동조합을 스스로 없애지 않는 한 그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지축은 어떠냐? 지축은 토지 지원 유치가 개발이익의 보통주의 75%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빌려주어서 땅에 대해서 이자가 대여, 토지 임대료를 받는 것 플러스 출자자로 들어와 있어요. 보통 주고 365억을 출자를 했고 우리 조합이 115억인가 140배덕인가를 출자했어요. 우리가 출자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의 비율이 정확하게 76대 24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남으면 대부분의 수익을 누가 가져간다? 우리는 토지지원치가 가져가요.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사업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례하고 지축이 다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상임이사님 뭐 강연하실 때 들었는데 주택 가격이 막 올라오면 우리 여기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해서 살 수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알고도 하시는 허풍이라고 엄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사업 구조가 제가 이것도 낮춰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시, 그러니까 LH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있는 최대의 몫을 20%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이걸 분석할 때 75%까지 올린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증 수수료나 이런 것들 다 공공에 환수되는 거로 계산을 해서 민간 사업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보통주가 추가로 배당받아서 갈 수 있는 금액은 대략 한 20% 정도로 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추가 수익의 15%. 그러니까 거기에 애초에 보통주 수익률 더하면 대략 한 20%. 아주 러프하게 많이 받으면 25%. 계산상으로는 25%를 넘지 않더라.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스테이 변례하고 지축이 뭐가 다르냐? 땅값이 다르고 공사비가 달랐고 변례가 땅값이 훨씬 싸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 이미 지나간 사실이고요. 니츠의 주주 구성도 다르다.
그러니까 별내는 우선주하고 보통주 딱 구성되어 있고 보통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부를 가지고 있다. 지축은 우선주하고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를 빌려준 토지 지원 니츠가 토지 금액의 365억을 출자한 것으로 보통주에 출자한 것으로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출자한 금액하고 비율대로 나눈다. 그래서 76대 24야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은 토지 지원 니츠가 76%를 가져가고 협동조합이 24%를 가져가요. 우선주 배당은 먼저 하고. 근데 여기는 토지 지원 니츠가 없잖아요. 보통주 전부를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다. 배당 구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일반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업 구조에서는 우선주하고 보통주, 민간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사업관계가 일치해요. 가능한 비싸게 받아서 자기의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할 겁니다. 그럼 위스테이 별내는 어떠냐?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구조예요. 네. 임차인으로 보통주가 사회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려고 할 거고 우선주는 높이려고 할 거예요. 기금은. 둘이 싸우겠죠. 그럼 누가 의사결정을 한다? 우선주가 한다. 왜?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의사결정을 한다. 얘가 70%를 가지고 있잖아. 투표합시다. 그러면 하나 많아야 그냥 7대3으로 지는 거야. 그게 다르다. 우리 근데 초과 수익의 배당 구조에서 보면 좋아. 다 니들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해도 초과 수익의 배당은 우선주가 제한적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렇게 싸워서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축은 어떤가? 우선주하고 보통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주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지원 니츠와 협동조합. 여기서 우선주는 추가 배당 없이 그냥 빠져나갈 것 같아요. 왜? 토지 지원 니츠가 다 해줄 텐데 굳이 거기서 자기가 발 담궈서 싸워야 될 일은 없어요. 토지 지원 니츠의 출자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로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우선주의 약정된 수익률을 받아 나가고 결정돼 있다면 초과 수익은 받아갈 텐데 보통주의 수익 배당은 토지 지원 니츠가 76%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보통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토지 지원 니츠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거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사업 구조를 통해서 개발 이익을 협동조합이 가지고 이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이 깨졌는데 임대리츠는 지속할 수 있는가? 없다. 청산을 예정하고 있는 법이 사업구조를 잘 설명했죠. 그래서 8년 동안 임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청산하는 구조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거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임대 수익 비용, 임대 사업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청산해야 된다. 8년 안에 할 건지 10년 안에 할 건지 아까 저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8년짜리가 아니냐 10년 정도의 기간에 두고 청산할 거다. 누구한테 매각할 거냐? 여러분들이 여기 입주할 때 맨 처음에 공지받은 사실이 있어요.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분양권이 없는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그걸 공지했을 거예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있는 주택은 뭐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게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이 있어요. 그거가 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같은 값이면 임차인에게 파는 게 제일 유리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둔 상태에서 집을 팔 수는 없어요. 싹 비우고 팔아야 되니까 그 비용을 계산하면 임차인한테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임대 리츠가 청산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사실래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임차인한테 우선 분양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판다. 누구한테 판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임차인에게 팔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에게 사실래요?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얼마에 팔까? 누구에게 팔까? 얼마에 팔까? 누가 결정한다? 기금이 결정한다. 기금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기금이 결정할 거다. 이때 가장 샘플이 되는 사례는 뭐가 될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축 입장에서 보면 변례의 사례가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분양하게 될 테니까, 청산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사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일반 결핍임대주택이지. 걔들이 어떻게 파는지가, 그러니까 걔들이 시세대로 팔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싸게 팔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걔들한테 싸게 파는데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팔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걔들의 사례가 가장 중요한데 얘가 2015년부터 사업됐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 남아있는 거죠? 8년이라고 보면은 아니요. 건설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이때부터 입주했다고 보면 플러스 2025년, 2026년 이때쯤부터 얘가 분양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아니라고 흘려보지 마시고 그거 다 조사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쯤 했는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가서 몰려댕겨서 난리치면 싸게 해줘요. 시끄럽잖아. 그리고 이게 주택가격이 워낙 말려서 민간 기업에게 너무 큰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주시면 우리가 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딱 1년 정도 앞서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길을 잘 닦아놓으면 우리는 좀 편하게 가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원망을 들을지도 몰라요. 자,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걸 인수할 수 있을까? 저는 지축에서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축에서는 아무리 굴려봐도 지축은 초과로 내야 될 돈들 금액을 계산하면 평균 아무리 싸게 분양받아도 2억 5천 정도의 초과 출자를 해야 돼요. 추가. 그거를 빌려오든지 그러면 지금 금리 수준으로 보면 임대료가 거의 7, 80만 원대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땅을 싸게 분양받아서 주택 가격을 워낙 낮은 수준에 아까 봤잖아요. 3억. 이제 많이 8년 동안 올려서 3억 9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원가를 확보하고 있어서 그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협동조합에 기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아마 이걸 인수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입주자들이 다 결정할 텐데 나 싫어 탈퇴하고 개별로 분양받을 게 당연히 나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출자자들이 협동조합에서 빠져나가면 출자금만 반환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해산하면 남은 자산이 있으면 그건 어떡하죠? 국고로 환수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이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게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기반이 있다. 왜? 거의 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가, 그러니까 얘들이 1.5%씩 올라간 가격으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합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조합이 추가로 빌려와야 될 돈이 호당 2억 5천이에요. 세상에 공짜의 돈이 어디 있어요? 2억 5천을 빌려오면 금리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월 임대료가 지금 보면 한 거의 100만 원 가량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설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낮추고 뭐 수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때 워낙 싸게 공급받았다. 출발 가격이 낮다. 또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보통주가 뺏어갈 수 있는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25%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다. 그 모든 개발 이익은 아주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나 탈퇴하고 개별로 분양받았어. 그러니까 한 6억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가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4억 5천이었잖아요. 6억에 받았으면 1억 5천 남죠. 그 중에 25%는 그 김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협동조합. 정말 딱 그렇게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렇게 탈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근데 단 그게 50%가 넘어가면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협동조합을 유지하고 이 주택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난 유지할 것 같아요. 물론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조건이 다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저희가 그렇게 비난했던 기업형 임대주택의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협동조합이 독식하는 거예요.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임대 의견이 꽤 많이 남아 있지만 뭐 각 조합마다 미래를 준비하자 여러 가지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 구조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무적인 준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몇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